사건은 2014년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합니다. 9월 29일 저녁 8시 8분경에 중학교 1학년의 김양이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당시에 친구하고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현관에 들어오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항상 학원에서 돌아오는 시간쯤이면 식사나 간식을 챙겨주기 위해 집에 와 계시던 외할머니, 그리고 같이 살던 엄마의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던 거예요. 김양의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현관에는 신발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도 계속 친구하고 통화 중이었는데 뭔가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에게 지금 집에 왔는데 할머니 신발도 안 보이고 엄마 신발도 안 보여서 무섭다 라고 친구에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김양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고요. 이어서 친구에게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친구가 문을 한번 열어서 확인을 해보라고 했죠. 이후에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갑자기 우당탕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어집니다. 친구가 뭔가 이상해서 다시 김양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연결이 되질 않아요. 다음날 김양은 학교에도 오지 않습니다. 보통은 오전 8시 20분 정도가 되면 선생님이 지각 체크를 해요. 근데 등교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김양이 안 오는 거죠. 결국에는 담임 선생님이 김양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습니다. 엄마에게 걸어도 안 받아요. 연결이 안 돼요. 그날 모든 수업이 다 끝날 때까지 김양은 연락 한 통 없이 등교하지 않았고요. 결국 담임 선생님이 직접 김양의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는데 안에서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귀를 대보면 TV 소리는 들렸거든요. 그래서 경비실까지 내려가서 인터폰을 해봤는데 마찬가지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이거 뭔가 이상하다라는 직감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요. 일단은 김양이 학교에 오지 않았다라면서 미기가자 신고를 했고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김양과 어머니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합니다. 근데 두 사람의 이 휴대폰 기지국을 확인을 해봤더니 동일 기지국으로 나오는 거예요. 위치는 집 근처였습니다. 어쩌면 두 사람이 집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같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경찰은 다시 집 문 앞에서 전화를 걸어요. 근데 안에서 벨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현장에 119가 도착해요. 그리고 집 안으로의 진입을 시도했는데 재물손괴 때문에 문을 부수지는 못했고요. 구급대원이 10층 베란다에서 9층 베란다로 로프를 내려서 내부로 진입을 합니다. 일단 집에 들어온 구급대원이 현관을 개방했고 경찰이 들어와서 내부를 살펴요. 그러다가 방문을 열어보는데 경찰이 그때부터 이 집안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통제하기 시작해요. 방 안에 김양과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가 끔찍한 모습으로 사망해 있었던 거죠. 41세의 어머니 권 씨와 김양의 시신은 안방에서 발견이 됐고요. 68세의 할머니 시신은 작은 방에서 발견됩니다. 어머니 권 씨는 안방 침대 옆에 엎어진 자세로 누워서 사망해 있었고 목에는 휴대전화 충전기가 감겨 있었어요. 딸 김양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바로 누워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녀의 시신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요. 두 사람 모두 얼굴에 비닐 랩이 감겨져 있었던 거예요. 사인은 비구폐색성 질식사로 확인됩니다. 코와 입이 동시에 막혀서 질식을 한 거죠. 침대 위에 과도가 놓여 있었지만 찔리는 적은 없었습니다. 이걸로는 그냥 위협을 했다고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작은 방에서 발견된 할머니의 시신이 모녀와는 다르게 너무나도 참혹한 거예요. 둔기로 머리와 얼굴을 무차별 가격당한 상태였는데 왼쪽 갈비뼈가 다 부러져 있었고요. 후두부는 거의 함몰된 끔찍한 상태였습니다. 범행 도구는 전기 프라이팬이었어요. 할머니 시신 근처에서 피가 묻은 채 이 프라이팬이 발견이 됩니다. 자, 현장의 특징들을 조금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범행에 쓰였던 도구들, 충전기, 프라이팬, 랩 이런 게 다 피해자들의 집에서 쓰던 물건들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세구의 시신에 저항한 흔적이라던가 결박흔, 성폭행 흔적 이런 것들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어머니 권 씨의 시신에만 이불이 덮여 있었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집안을 뒤진 흔적이나 없어진 물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3대가 한 집에서 살해된 채 발견이 된 거예요. 경찰이 즉시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딸 김양이 집에 돌아오기 이전 시간대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를 돌려봐요. 누가 들어왔는지를 좀 봐야 되니까요. 사건 당일 집에는 어머니 권 씨 혼자 있었습니다.
손녀의 식사를 챙기기 위해서 할머니가 집으로 건너온 시각은 저녁 7시 38분경이었고요. 자, 위에 있는 CCTV 화면이 할머니고요. 밑에가 김양이에요. 할머니가 도착하고 30분 뒤에 김양이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할머니는 같은 아파트 앞동에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CCTV를 보던 경찰이 할머니하고 손녀가 도착하기 전에 이 사건 현장인 9층에 내리는 수상한 남자를 한 명 확인하게 돼요. 9층에 내린 유일한 외부인이었습니다. 남성의 모습이 좀 특이했는데 등산복 차림에 모자를 쓰고 손에 꽃바구니를 들고 있어요. 이렇게 한 번 모습을 드러냈고요. 다시 모습을 드러낸 시각이 이제 2시간 20분 정도가 지난 저녁 8시 21분이었습니다. 이때는 김양이 집에 도착을 하고 나서도 15분 정도가 지난 시점이죠. 이 남자가 9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요. 그때는 이제 꽃바구니를 들고 있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더니 모자를 벗고서 계속 땀을 닦아냅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고 신원 파악에 나섭니다. 아파트 밖으로 빠져나가는 한 차량을 추적했는데 이게 렌터카였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정보를 넘겨받으면서 남성의 정체가 밝혀진 거죠. 피해자들 중 어머니 권 씨의 지인인 30대 남성 김 씨였습니다. 이게 사건 초기에 남성의 주장 때문에 어머니 권 씨와 이 남성이 연인 관계라고 기사가 났었는데 유가족들은 그게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그냥 가끔 연락만 하는 사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은 곧바로 이 화면 속의 남성 김 씨를 추적하기 시작해요. 사건 당일 김 씨는 거주지인 인천에서 렌터카를 타고 여기 권 씨가 살고 있는 광주로 옵니다. 그리고 점심에 권 씨하고 같이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이 돼요. 경찰은 렌터카와 김 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을 했는데요. 아파트를 나선 이후에 인천으로 돌아가지 않고 전남 화순으로 이동했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전남 일대를 다 돌아요. 그러다가 김 씨의 휴대전화 위치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곳이 전북 고창의 한 야산이었어요. 경찰은 즉시 그 야산 일대 인원을 파견했고요. 10월 1일 새벽 5시경에 이 렌터카 안에 있는 김 씨를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경찰을 보고 바로 차를 몰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했었는데 경찰이 달려들어서 앞유리를 깨면서 도주를 막았고요. 그 자리에서 김 씨는 검거가 됐죠. 조사에 들어가서는 순순히 살인을 인정했고요. 검거된 김 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서 권 씨와 자신이 3년 전부터 만난 연인 사이였고 사건 당일 오후에도 데이트를 했었다고 주장을 해요. 같이 점심 식사를 하고 드라이브도 했다. 근데 권 씨가 진지하게 만남을 갖자고 이야기를 하길래 김 씨가 나는 결혼할 여자가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거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권 씨하고 결혼 문제로 다퉜었고 화해를 하려고 꽃바구니를 들고 권 씨를 찾아갔는데 권 씨가 자신을 무시해서 그러니까 무시하는 어떤 말을 해서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김 씨는 권 씨와 오랜 연인 관계를 지속해왔다고 주장했어요. 실제로 김 씨의 주장대로 그에게는 결혼할 여자가 따로 있었고요. 심지어 그 여자가 임신까지 한 상태였다는 게 드러납니다. 자, 김 씨의 주장을 풀어보자면 권 씨는 일단 내연녀인 거고 권 씨가 진지하게 만나자라고 요구를 하자 거절을 하면서 싸움이 났고 그래서 화해를 하려고 꽃바구니를 들고 찾아갔는데 무시하는 말을 해서 우발적으로 죽였다는 거거든요. 근데 유족들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권 씨가 8년 전에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혼자서 딸을 키우면서 살아왔었대요. 절대 남자를 집에 함부로 불러들일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권 씨가 범인과 교제할 이유도 없고 단지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유족들을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수사에 관련된 내용만 그런 어떤 좀 객관적으로만 얘기를 하자면 사실 누군가를 만나고 교제를 했고 이거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그 속사정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지금 누구를 만나는지 누구하고 연락을 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딸을 데리고 열심히 살던 애기 때문에 절대로 남자를 만날 리가 없어. 남자를 집에 불러들일 리가 없어 라고 단정을 지어버리게 되면 정작 수사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범행 동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요. 실제로 사망한 권 씨의 친구의 말에 의하면 과거에 권 씨가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서 김 씨를 소개해 준 적도 있었고 같이 밥도 먹었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판결문을 토대로 한 이 사건의 경위를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의 경위와 앞으로 나올 재판 내용도 그렇지만 이 남자가, 그러니까 이 범인이 이 사건 말고도 다른 사건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사람이었어요.
범인 김 씨는 인천에 거주하면서 장어구이 가게를 운영했었어요. 한때는 이렇게 방송에도 나올 정도로 되게 성업을 했지만 사건 4달 전에 가게 문을 닫습니다. 어머니 권 씨와는 3년 전부터 알게 돼서 2013년 초까지는 다소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를 했다가 이후에는 가끔씩 연락하는 사이가 됐다고 해요. 2014년 9월 28일 범인은 광주로 내려왔고요. 29일에 어머니 권 씨를 만나 점심을 먹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경에 꽃바구니를 사서 권 씨의 집으로 향해요. 당시에 뭐 식사 중에 두 사람이 다툰 내용이라던가 범행 전에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게 판결문에 기록이 돼 있지는 않아요. 이게 피해자가 이미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한계이기는 한데요. 범인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집으로 찾아가서 권 씨에게 꽃을 전해주고 안방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 중에 권 씨가 범인의 입장을 헤아려주지 않고 뭔가 핀잔을 주고 무시하면서 비아냥거렸다는 거예요. 김 씨가 여기서 격분을 했고 결국엔 살해를 마음먹은 상태에서 권 씨가 안방을 나가려고 하니까 붙잡아서 목을 졸랐다는 거죠. 뒤에서 목을 감아서 침대 위로 끌고 와서 권 씨의 몸 위에 올라타서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고 합니다. 권 씨가 의식을 잃자 주방에 있는 비닐랩을 가져와서 권 씨의 얼굴에 감았던 거죠. 그렇게 권 씨는 숨이 막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입과 코가 랩에 의해서 다 막혀버린 거죠.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오후 7시 38분이 돼요. 김 씨가 권 씨를 죽이고 침대 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때 손녀 식사를 챙겨주려고 친정 어머니가 집에 온 거예요. 김 씨가 이 탁자 앞에 서 있는 할머니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가격합니다. 할머니가 강하게 저항을 했는데 그때 탁자 위에 프라이팬이 있었어요. 이걸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을 했죠. 결국 할머니는 작은 방 안쪽으로 쓰러졌고요. 이미 한거불능이 된 상태의 할머니를 그는 계속해서 폭행을 합니다. 그냥 죽여야겠다고 딱 마음을 먹고 공격을 한 걸로 보여요. 결국 할머니도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해요. 사실 오래전에 이 할머니가 사고를 당해서 오른손이 없으세요. 그래서 길게 제대로 저항을 못 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의식을 잃은 사람을 계속해서 공격을 한 거죠. 저녁 8시 8분이 됩니다. 권 씨와 그녀의 어머니까지 연이어 살해한 김 씨는 현장을 떠나지 않고 화장실에서 피를 씻고 있었어요. 김양이 집에 들어와서 이 화장실에서 나는 물소리를 들었던 게 바로 그 피를 씻고 있는 소리였던 거죠. 근데 바로 화장실 문을 열지는 않은 걸로 보여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전에 먼저 엄마와 할머니의 시신을 발견을 했던 거예요. 먼저 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서 이제 흐느꼈던 겁니다. 이 소리를 들은 김 씨가 딸이 왔구나. 쟤도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화장실에서 나와서 이제 김양을 안방으로 끌고 와서 살해를 했던 거죠. 권 씨를 살해한 방법과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랩을 사용했어요.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권 씨의 어머니와 딸까지 죽일 생각은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자가 질문을 할 때는 울기까지 합니다. 조사에서는 권 씨를 죽이고 내가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권 씨의 어머니가 들어온 걸 보고 나서 당황해서 때려서 죽인 거고 손을 씻고 있는데 갑자기 딸까지 들어와서 죽인 거다. 정말 나는 그 딸만큼은 죽이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죽으려고 했대요. 실제 김 씨의 차량에는 번개탄이 있었고요. 번개탄을 피운 흔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문가들 중에 일부는 이건 감형을 하기 위한 쇼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왜냐하면 번개탄이 되게 실패 가능성이 낮은 그런 방법 중에 하나고 딱 봐도 심하게 안 탔거든요. 과연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괴롭고 죽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범인은 자신이 무시를 당한 것 때문에 우발적으로 죽였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이라고 해도 무시를 했다라는 그 범행 동기가 일가족을 그렇게 죽였다라는 걸 설명하기에는 납득이 되질 않아요. 근데 이미 피해자는 없잖아요. 양측의 말을 들어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른 정황이 확인된 것도 아니고요. 결국 경찰은 김 씨의 주장을 범행 동기로 받아들이고 재판에 기소를 합니다. 검찰은 가석방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위해서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발적인 범행을 인정해줘요. 그리고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이후에 모든 항소가 기각됐고요. 김 씨는 최종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돼요. 비닐랩으로 질식을 시키고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렸는데
도구를 안 들고 갔다는 이유로 참작이 된 거예요.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죠. 가방 안에 뭐가 들었을 줄 알고요. 죽이려고 가져갔는데 막상 사용을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도구를 챙겨가서 그 도구를 안 썼어도 계획살인인 건 맞잖아요. 그리고 살인이라는 게 꼭 도구를 챙겨야지만 계획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차를 분명히 가져갔고 이 집에 올라간 목적은 꽃을 주면서 사과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범인의 말대로라면. 근데 이 심플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 거추장스러운 가방을 꼭 메고 올라가야만 했을까? 그냥 가방을 밑에 차도 있는데 차 내려놓고 그냥 꽃바구니만 이렇게 들고 가도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건 뭐 개인의 생활 패턴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스타일일 수도 있는 거지만 저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가 좀 궁금해지기는 하더라고요. 하나뿐인 딸을 홀로 열심히 키웠던 권 씨는 홀어머니까지 가까운 곳에서 모시면서 노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할머니는 손녀 밥을 챙겨주러 왔었고 김양은 엄마가 기다리던 집으로 갔던 것뿐인데 이 평범한 일상이 꽃을 들고 찾아온 남자 때문에 끔찍하게 깨져버린 거죠. 재판은 그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이 사건은 또 다른 이유로 주목을 받게 돼요. 수사 과정에서 이 김 씨의 충격적인 과거가 드러나게 된 거죠. 제가 나중에 이 과거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볼 텐데 말씀을 드릴게요. 김 씨가 2006년에 제주에서 벌어졌던 한 살인사건이 있었거든요. 제주 노형동 원룸 강도살인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수사를 받았었던 거예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원룸이 다 탔어요. 전소된 원룸에서 지금 여기 이불처럼 보이는 거 있잖아요. 여성이 사망한 채 발견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김 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수사를 받았었는데 현재까지도 미제로 남아있는 사건인 거예요. 근데 이 원룸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한 달 뒤에 김 씨가 갑자기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때는 한창 이 사건이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용의자로 특정이 되지 않은 시점이었거든요. 그때 성범죄를 저질러요. 당시에 김 씨가 대학교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을 해서 학생을 성폭행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하는 행동이 되게 이상해요. 김 씨가 현장을 떠나기 전에 택시 위에다가 메모를 남기는데 형사님은 나 찾기 쉬울 거예요. 형사님들 나를 찾기 쉬울 거예요. 이런 메모를 남긴 거예요. 범행을 저지르고 나를 찾아달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김 씨는 결국 잡힙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징역 5년형을 받고 복역하게 돼요. 그리고 수감 도중에 어떤 특정 증거가 발견이 되면서 원룸 사건의 용의자로 조사를 받았었는데 결국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끝났죠. 뭔가 구리죠. 이런 식의 행동을 했던 게 잡히고자 하는 행동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건 영상들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원룸 사건의 용의자가 되는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제 감옥으로 들어간 게 아니냐. 감옥으로 몸을 피하기 위해서. 예전에 제가 다뤘었던 한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개를 훔치고 감옥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같은 머리를 썼을 거라는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 사건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광주 새 모녀 살인사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명 죽였는데 무기징역. 무기징역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획범죄라는 게 인정이 안 됐고 우발적 범죄라는 거지. 범행 도구를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건은요. 되게 여기저기서 다뤄졌어요. 근데 다들 하는 말이 되게 많이 달라요. 분석이 다 달라요. 되게 전문가분들은 그 꽃바구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보다는 얘가 진짜로 우발적으로 죽였을 거고 뭔가 폭발적으로 분노가 일어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 분석이 되게 다양한데 저는 이 꽃바구니도 갈 때 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놓고 나오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그냥 이 CCTV에 찍힐 걸 계산을 못했을까요? 만약에 제주도 사건의 범인이고 이 제주도 사건을 덮으려고 일부러 성범죄를 저질러서 자기 흔적을 남기고 잡혀서 들어가는 어떤 이런 머리를 쓸 줄 아는 살인자고 범죄자라면 분명히 자기가 아파트를 올라갈 때 CCTV에 찍힌다는 걸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꽃바구니를 들고 가지 않았을까. 꽃 배달하는 사람인 것처럼 아니면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들어간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적어도 배달하는 사람은 아니더라도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자기 시나리오대로 뭔가 내가 사과를 하기 위해서 꽃을 가지고 들어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차를 분명히 가지고 왔는데 사과를 하러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올라갈 때 필요한 물건들이 뭐가 있을까요? 꽃을 줄 거니까 꽃만 들고 올라가면 되는 거고, 만약에 휴대폰이 필요하면 휴대폰만 빼서 주머니에 넣으면 되는 건데, 굳이 저 거추장스러운 등산용 가방을 메고 들어갔다라는 게 저는 그게 되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안에 범행 도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걸 가지고 얘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단순히 현장에 있는 도구를 사용했다라고 해서 범행 도구를 챙겨가지 않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발적 범죄가 맞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맞을지. 저는 진짜 그 가방 안에 뭐가 있었는지가 되게 궁금하고, 자동차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있는데 굳이 그 가방을 거추장스럽게 메고 올라간 것도 이상해. 자, 이렇게 이번 사건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